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주 1차시 유전자와 약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2상 약물대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2상 약물대사는 포화 반응이었죠. 그래서 어떤 구조물이 분자 구조가 약물에 첨가되는 반응이고요. 그래서 수용성을 대체로 증가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주된 이상 약물대사의 종류로는 글루케르닉 애시드 포화 반응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설페이트라든지 또는 뭐 메칠기가 첨가된다든지 글라이신이 첨가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물 대사의 특징은 이 일상 대사와 마찬가지로 이상 대사도 약물의 친수성 성질을 높여줘서 앞 시간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약물이 우리 몸에서 배설이 되려면 혈액 안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혈액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려면은 친수성 성질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약물 대사는 결국 약물의 모든 약물이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대사가 약물 대사는 일반적으로 약물의 그 효능을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약물의 활성을 소실시키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약물이 혈액에서 빨리 사라지도록 배설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자, 오늘은 유전자와 약물인데요. 약물 대사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제 제1상 약물 대사의 경우는 사이토크롬 3, CYP3 패밀리에 있는 그 효소에 의해서 전체 약물 대사의 한 절반 정도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상 대사 포화 반응의 경우에는 글루케놀릭 애시드 포화 반응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합하면 그래서 그 타입 3랑 그 다음에 글루케놀릭 애시드 포화 반응 이 두 개를 포함하면 전체 약물 대사의 한 75% 정도가 이 두 가지를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 똑같은 약물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효과가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효과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똑같은 양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독성이 잘 나오지 않는 데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이 독성이나 다른 이상 반응이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약물 대사에 있어서 유전자 다형이 있습니다. 이 유전자 다형이라는 것은 지네틱 폴리몰피즘이라고 해서요.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자 변이가 아니라 대체로 대략 한 전체 인구에서 약 1% 이상에서 관찰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우연히 나타난 돌연변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서 관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다양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다형이라는 것은 어쨌든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흔히 나오는 것하고는 다른 형의 유전자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 유전자가 다르다는 것은 아미노산 서열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아미노산 서열이 달라진다면은 단백질의 구조가 바뀌게 되어서 효소의 활성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의 활성이 지나치게 높을 수도 있고요. 또는 굉장히 낮아서 때로는 효소의 활성이 완전히 소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유전자 다형이 많이 관찰이 되고 특히 많이 관찰되는 것이 SNP라고 해서 단일 염기 다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싱글 뉴클리오타이드 폴리몰피즘인데요. 염기 서열 중에 하나만 치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유전자 염기 3개가 모여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코딩하는데 염기가 하나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산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때로는 하나의 아미노산은 그 여러 가지
뭐죠? 헥산의 코딩 시퀀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바뀌면은 염기가 하나가 바뀌었다고 해서 아미노산이 반드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쨌든 염기가 하나가 치환이 되면서 나타나는 변이가 SNP에 해당이 되고요. 유전자 다형의 가장 흔한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약물대사 유전자, 약물대사 효소 유전자 다형은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 일상 약물대사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여기 보이시는 사이클론 P450에 2C9, 2C19, 2D6 이 세 가지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약물 대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3A 타입인데 이건 다행히도 약물 그 지네틱 폴리몰피즘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2D6 같은 경우는 약물 대사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높은데 유전자 다양성이 상당히 많아서 2D6에 의해서 대사되는 주로 대사되는 약물의 경우에는 사람들마다 혈중 농도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2D6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이게 2D6가 여기 보시면은 이 2D6의 유전자인데요. 유전자를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 시퀀스 중에 이 어디에서 이 변이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이토신이 타이민으로 바뀌었다든지 100번째 염기에서 이렇게 번호와 같이 그 변이가 있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C번에 보면은요, 별표를 하고 꽃표를 하고 번호가 쓰여져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꽃표하고 1번이 정상 유전자이고요. 그 다음에 2번부터는 그 유전자 다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견된 순서대로 2번서부터 쭉 명명이 되어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요 그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활성을 나타냅니다. PM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Poor Metabolizer, 그러니까 대사가 잘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IM은 Intermediate Metabolizer, Intermediate는 중간 단계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EM은 Extensive Metabolizer, Extensive는 원래 뭐 광대한 이런 뜻이지만 먼저 UM도 보시면 UM은 Ultra Rapid Metabolizer입니다. UM이라고도 쓰고요, URM이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Poor Metabolizer는 대사가 굉장히 낮은 거고요, 거의 안 되는 경우. UM, Ultra Rapid Metabolizer 같은 경우는 대사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UM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유전자가 중복해서 나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유전자가 카피가 중복해서 나와가지고 유전자 발현이 되었을 때 메신저 RNA가 정상보다 2배, 3배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단백질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IM하고 EM의 차이는 EM이 Extensive Metabolize가 보통 그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EM에 해당이 되고요. IM 같은 경우는 그 정상보다 떨어지는 그런 그 효소의 활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 한 정상인의 한 0.5배 정도, 작게는 한 20% 정도까지,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로까지 낮아지는 그런 효소 활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포어 메타볼라이저나 인터미디에이트 메타볼라이저 같은 경우는 효소가 활성이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약물의 혈중 농도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울트라 레피드 메타볼라이저 그 효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약물의 대사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약물의 혈중 농도가 정상인에 비해서 현저히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인보다 약물 농도가 현저히 낮다면 약물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 예를 보시면 2D6의 폴리몰피즘은요, 유전자 다형은 코카시안 인종에서 거의 10% 정도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울트라 레피드 메타볼라이저고 푸어 메타볼라이저가 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빈도가 높은 유전자 다형으로는 이 3번, 4번, 5번, 10번 이것이 많아요. 근데 3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특히 5번 같은 경우는 전결손입니다. 전결손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아예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소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푸어 메타볼라이저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인터미디에이트 메타볼라이저고요. 그 야생형, 그러니까 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진 사람보다 1번보다 5분의 1 정도까지 활성이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D6는 많은 약물이 이 2D6에서 대사가 되는데요. 특히 이미프라민이라든지 이런 여러 항우울제서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약물들이 이 효소에 의해서 주로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3, 4, 5번은 푸어 메타볼라이저에 해당이 되어서 이 효소의 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2D6 메타볼리즘과 관련해서 이 야생형하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그 인터미디에이트 메타볼라이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푸어 메타볼라이저에 해당이 되는데, 이 푸어 메타볼라이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효소 활성이 낮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정상인에 비해서 이 그 뭐죠, 인터미디에이트 메타볼라이저 그 효소 그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엄마와 아빠 두 분한테 받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분한테 받는 것, 그 다음에 두 분 다 이렇게 받는 경우, 그 다음에 푸어 메타볼라이저를 받는 경우를 보면은 약물의 혈중 농도가 이 대사체인데요. 이 메실레틴이라는 약물을 투여하고 그것의 이 대사체의 혈중 농도를 구해 보면은 야생형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많이 나오지만 이 인터미디에이트 메타볼라이저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대사체의 농도가 야생형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낮게 되고요. 그 다음에 푸어 메타볼라이저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데시프라민의 혈중 농도인데요. 데시프라민 같은 경우는 이 투여하고 나서 이것도 2D6에 의해서 대사가 되는데, 푸어 메타볼라이저인 사람이랑 인스텐시브 메타볼라이저인 사람 같이 보시면은 푸어 메타볼라이저는 혈중 농도가 빠르게 감소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이 위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익스텐시브 메타볼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 푸어 메타볼라이저보다는 혈중 농도가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약물 효소의 유전자 다형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유전자형을 내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약물의 혈중 농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푸어 메타볼라이저인 사람은 약물 여기서도 보시면은요, 그 이 데시프라민의 혈중 농도가 그 푸어 메타볼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푸어 메타볼라이저 같은 경우는 약 한 10에서 20 사이죠. 그러니까 대략 한 15, 예를 들어 15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시브 메타볼라이저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3, 4 정도. 그러니까 혈중 농도가 약물의 최고 혈중 농도가 거의 한 3배 내지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혈중 농도가 최고 혈중 농도가 3배 내지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약물의 어떤 작용 지속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에는 약물이 혈중에서 약물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혈중에 어떤 필요한 최소한의 유효 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물이 작용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유효 농도라고 봤을 때 예를 들자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이만큼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 필요한 최소 혈중 농도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독성을 나타내는, 이 위에서는 독성을 나타내는 농도다라고 봤을 때에는 정상적인 그 익스텐시브 메타볼라이저 같은 경우는 최소 그 유효 혈중 농도랑 그 다음에 독성을 나타내는 그 최소 농도 사이에 있어서 이 정도가 이제 효능을 나타내는 그런 작용 지속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이 푸어 메타볼라이저 같은 경우는 이 독성을 나타내는 그 최소 혈중 농도 위에까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장시간 동안 독성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이 정도가
아래쪽이 그 최소 유효 혈중 농도, 그다음에 최소 독성을 나타내는 혈중 농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요.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물 대사가 잘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혈중 농도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가 돼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대사가 굉장히 빠른 분들은 유효 혈중 농도까지 안 올라가서 약물이 잘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D6 같은 경우는 백인종하고 황인종에서의 그 푸어 메타볼라이저의 비율은 한 7%, 2% 정도고요.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1% 이하이고요. 그 다음에 유전 효소의 활성이 완전히 거의 사라지는 그 푸어 메타볼라이저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2D6의 3, 4, 5번이 해당이 되고요. 푸어 메타볼라이저의 비율은, 그러니까 3, 4, 5번의 비율은 아시아인이 낮아요. 그러면 전체 약물의 평균 대사 비율도 평균 대사 비율 같은 경우는 이 백인종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어 메타볼라이즈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대사의 활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백인종이 좀 더 높아요. 그 이유는 이 2D6 비율이 중국인은 약 50%, 일본인은 약 40%지만 백인종은 한 2% 정도에 불과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C19의 폴리몰피즘을 보면은요, 코카시안 인종은 약 한 3 내지 5%, 일본인의 경우는 거의 23% 정도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C19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야생형인 1번이 이제 익스텐시브 메타볼라이저에 해당이 되고요. 인터미디에이트 메타볼라이저 같은 경우는 1번 하나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2번, 17번, 3번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2번이나 3번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푸어 메타볼라이저는 2번이나 3번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울트라 레피드는 17번을 가지고 있으면은 울트라 레피드예요. 그래서 17번을 가지고 있으면은 중복해서 효소가 나오기 때문에 대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보죠. 요거는 한국인의 경우에 연구 결과인데 1번을 2개 가지고 있으면 야생형 익스텐시브 메타볼라이저라고 했고요. 3번을 2개 가지고 있으면 푸어 메타볼라이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는 로잘탄이라는 약물을 투여를 하고 혈중에서 로잘탄하고 로잘탄의 대사체인 23174의 농도를 구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 로잘탄의 혈중 농도는 푸어 메타볼라이저가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높게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반면에 그 정상 이 익스텐시브 메타볼라이저 같은 경우는 푸어 메타볼라이저보다 혈중 농도가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대사체인 로잘탄의 이 2C9에 의한 대사체인 이 23174의 경우에는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푸어 메타볼라이저 같은 경우는 혈중 농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혈중의 대사체가 잘 관찰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정상인 그 야생형 인 사람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이 3174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혈중에서 관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왼쪽에 있는 로잘탄하고 그 다음에 이 3174의 그래프만 보면 이 3174가 이 푸어 메타볼라이저에서는 거의 관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로잘탄의 혈중 농도가 이거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사체의 차이가. 그렇지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약물의 대사는 하나의 효소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 약물 대사 효소가 같이 작동을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약물 대사 효소가 푸어 메타볼라이저라 하더라도 약물 대사에 있어서는
그 상대적으로 그 다른 효소들에 의한 대사 효율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작아질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효소들은 거의 대사를 안 시키고 이 특정 효소에 의해서 이 폴리몰피즘이 있는 효소에 의해서만 주로 대사가 된다면 이 약물의 차이는 굉장히 커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그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상 약물 대사에 그 관여되는 그 효소에 의한 독성 발현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UGT1A1은 글루케놀릭 애시드 포화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게 가장 이 이상 약물 대사를 매개하는 가장 대표적인 효소이죠. 이리노테카는 항암제입니다. 항암제는 독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리노테칸 같은 경우는 프로드럭이에요. 그러니까 전구 약물입니다. 이 전구 약물이라는 것은 이 전구체라는 것은 이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리노테칸은 투여를 하면 이리노테칸이 직접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대사가 되어서 나오는 물질이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 활성형을 나타내는 그 약물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우리가 경구로 투여했을 때 흡수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그 물질이 위장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면서 간을 통과하면서 초회 통과 효과가 너무 크다든지 그럴 때에는 그거를 이렇게 전구체의 약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뭔가를 덧붙여 주는 겁니다. 구조를 뭔가를 덧붙여 줘서 그 흡수가 되려면은 그 지용성인 특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수용성인 특징이 강하면은 거기다가 지용성인 구조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흡수가 된 다음에 간에서 떨어져 나오면 활성형으로 바뀌는 거죠. 이리노테카를 투여를 받으면 간에서 이 세스라는 효소, 세스는 카르복실 에스터레이즈입니다. 요 효소에 의해서 절단이 돼요. 에스터 구조가 절단이 되면 활성형인 SN38이 나옵니다. SN38이라는 요 물질이 실제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 물질은 이 UGT1A1에 의해서 이 글루케로닉 애시드 포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대사가 되고 요건 비활성형이어서 요게 소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UGT1A1 유전자가 이 활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 SN38이 이 포화 반응이 잘 안 일어나면 SN38 혈중 농도가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항암제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투여하는 용량은요, 실제 그 독성이 너무 심해서 투여하기 어려운 그런 농도, 그런 투여량보다 적게는 한 20% 정도 낮춰서 투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약물 대사 효소가 이와 같이 활성형을 대사시키는 약물 대사 효소가 활성이 많이 감소되어 있다면 그 약물 농도가 20% 정도만 더 올라가면은 독성이 아주 심한 그런 독성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UGT1A1에 변이가 있어서 이 효소의 활성이 떨어져 있으면 이리노테칸을 투여한 환자에서 독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은 이 유전자 다형에 의해서 이리노테칸의 가장 대표적인 독성인 그 간 쪽에 독성이 나오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프리니까 실제 간 독성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을 혈액 독성이군요. 잘못 읽었습니다. 그 혈액 독성이 나오는 그 비율을 보시면은 이 와일드 타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투여한 사람들 중에 거의 90% 정도가 독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뮤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독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 뮤턴트는 그러니까 SN38이 포화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그 약물의 농도가 그 대사체의 농도가 올라가서
독성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만큼 약물 대사는 약물의 효능을 나타내는 것도 많이 관여가 되지만 독성에도 이제 많이 관여가 되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약물 대사 효소의 유전자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유전자 다양성에 있어서 단일 염기 유전자 다양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다양성에 의해서 대사가 차이가 나서 약물의 혈중 농도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독성도 나타날 수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퀴즈입니다. 외국에서 허가받은 신약을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교 시험을 합니다. 가교 시험이라는 것은 가교라는 다리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번쯤 신약 임상 시험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뭘 하는 거냐면 똑같은 약물을 우리나라 사람한테 투여를 하고 시간에 따라서 혈액을 뽑은 다음에 그 혈중 농도가 시간에 따른 혈중 농도의 변화가 외국에서 허가받은 나라에서 관찰되었던 그 혈중 농도 변화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시간이고요. Y축이 혈중 농도라고 했을 때 외국에서 허가받은 나라에서 혈중 농도는 경구 투여했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투여했을 때 혈중 농도가 이거와 비슷하게 나오는지를 보는 시험이 가교 시험이에요. 이걸 통과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이 왜 중요한지를 약물 대사와 관련지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